보통 세계의 유명 대도시들은 그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빌딩이 한두 개씩 있죠.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서울은 롯데 월드타워, 두바이의 부르스 칼리파 같은 고층 빌딩이 그런 예지요. 싱가포르에도 최근 그런 게 하나 생겼는데요. 2010년 오픈한 마리나 베이 샌즈가 아마 가장 유명할 겁니다. 이 건물의 건설을 쌍용건설이 맡아서 우리 언론에도 많이 소개되었죠. 유튜버들이 여기 옥상에 있는 인피니티 풀에서 찍은 영상이 많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인물은 이 마리나 베이 샌즈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곳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셸던 아델슨이라는 기업인인데요. 아델슨은 경영학자들에게는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인이지만 카지노 업계에서는 전설로 통하는 사람이랍니다. 미국 카지노 사업자 중에 돈을 가장 많이 벌었으니까요. 라스베가스와 마카오 그리고 코타이에 있는 샌즈 카지노와 베네시안이 그가 설립한 카지노 호텔이랍니다. 카지노 업계의 숨은 고수라고 할 수 있죠. 2021년 사망하면서 그가 남긴 재산이 우리 돈으로 35조 원 정도 됐다고 하더군요. 자, 그럼 세계 카지노 제국의 마지막 제왕 셸던 아델슨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아델슨은 1933년 보스턴에서 출생한 유대인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히틀러를 피해서 리투아니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죠. 아델슨의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어린 시절부터 장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가 처음 장사를 시작한 나이가 12살이라고 하더군요. 이때부터 40살까지 신문 배달, 자동 판매기 사업, 여행사 등 50개가 넘는 사업을 하면서 창업과 도산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근성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죠. 아델슨이 처음 큰 돈을 만지게 되는 사업이 컨벤션 사업인데요. 1970년대 중반 그의 나이 40살에 라스베가스에서 시작한 사업이죠. 특히 그는 컴퓨터 관련 기술 회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영업도 하는 트레이드 쇼에 집중하는데요. 시장 트렌드의 변화를 제대로 본 것이죠. 1970년대 말부터 개인용 컴퓨터가 태동하면서 그가 설립한 컴덱스는 세계 최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시회로 자리를 잡게 된답니다. 몇 년 뒤에는 컨벤션 전용 건물도 지었고요. 우리나라 코엑스 같은 건물을 아델슨 개인이 소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큰 행사를 혼자 힘으로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많은 컴퓨터 회사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매년 1월이 되면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라는 세계 가전 전시회를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 언론에도 자주 소개되는 컨벤션이죠. CES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10만 명 이상이 라스베가스에 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세계적인 컨벤션이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도록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아델슨이라고 저는 주장하는데요. 아델슨이 컴덱스를 통해서 라스베가스가 세계적인 컨벤션을 개최하기에 최적의 도시임을 보여준 것이죠. 아델슨은 1985년 컴덱스를 소프트뱅크에 8억 6,200만 달러를 받고 매각하는데요. 그는 이 거래를 통해서 5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기서 확보한 실탄으로 본격적으로 카지노 산업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있던 샌즈 호텔 카지노를 인수하는데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카지노 업계에서 아델슨의 존재를 잘 몰랐죠. 경쟁 카지노 사업자를 처음 긴장하게 만든 호텔이 베네시안 호텔인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스티브 윈이 1989년 미라지 카지노 호텔을 오픈하면서 라스베가스의 대형 테마파크형 호텔 건설 붐을 일으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델슨도 미라지의 성공을 목격하고 같은 개념의 호텔 건설을 꿈꾸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1999년 오픈한 베네시안이랍니다. 아델슨이 베네시안 건설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그의 두 번째 부인인 미리암과 신혼여행을 베니스로 갔을 때라고 하더군요. 아델슨은 베니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이걸 그대로 라스베가스에 옮겨넣기로 결정한 것이죠. 건설 공사비로만 15억 달러를 쓴 엄청난 규모의 카지노 호텔이랍니다. 아델슨은 베네시안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수많은 사업으로 쌓은 그만의 사업 수완과 철학을 유감없이 발휘하는데요.
한두 가지 예를 들지요. 원래 카지노 사업 모델은 도박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객실과 식음료는 부대 서비스로 취급하고 저렴하게 책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답니다. 아마 카지노 출입을 좀 해보신 분들은 제 말뜻을 이해하실 텐데요. 도박을 좀 크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호텔 객실이나 음식을 공짜로도 주죠. 미라지 호텔 건설 이후에 카지노 수입의 비중이 좀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카지노 비중이 60%, 객실 및 식음료 등 그 나머지 수입이 40%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아델슨은 카지노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경쟁사들은 이런 아델슨을 카지노 사업을 모르는 바보로 취급했다고 하더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베네시안 호텔의 객실 크기를 다른 호텔보다 2배 이상으로 크게 만들었는데요. 경쟁자들은 가능한 손님들이 호텔 방에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도박을 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객실에는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았죠. 그런데 아델슨은 이런 카지노 운영의 전통을 깬 것이랍니다. 객실에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 당연히 객실 요금을 올렸겠죠. 비슷한 전략을 식음료 부문에도 적용했는데요. 전통적인 카지노 운영사들은 식음료를 카지노 고객을 위한 부대 시설로 간주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운영했고 가격도 매우 낮게 책정했죠. 그런데 아델슨은 카지노 바를 제외한 모든 식음료 시설을 외주를 주었답니다. 식음료 사업에 경험이 많은 업체가 운영하니까 음식의 질과 서비스가 좋아졌겠죠. 그리고 사업장 임대를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원이 창출되기도 했고요. 베네시안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서 아델슨은 5조 원 정도를 소유한 억만장자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아델슨은 더 큰 꿈을 꾼답니다. 열정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아델슨은 이미 70세가 다 되었을 때였거든요. 그는 미국이나 유럽의 카지노 산업은 이미 정점을 지나서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베네시안에서 카지노 이외의 매출을 그가 그렇게 신경을 쓴 이유가 바로 이런 예측에 기반을 둔 것이었죠. 경쟁 카지노 업체의 숫자도 너무 많고 고객들 역시 카지노를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관심이 없어지는 현상을 주목한 것인데요. 저는 아델슨의 견해에 100% 동의한답니다. 유럽은 거리마다 카지노가 있지만 그렇게 장사가 잘 되지는 않거든요. 요약하자면 아델슨은 해외 시장 진출을 꿈꾼 것이랍니다. 이 시절에 해외 시장 진출을 하지 못한 미국 카지노 업체들은 2008년 금융 위기를 전후해서 거의 대부분 도산했는데요. 현재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 호텔의 약 70%는 비치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답니다. 비치는 월가의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지노 운영과 소유가 분리된 것이죠. 비치는 자신이 소유한 수많은 카지노 호텔을 시저스 팰리스와 MGM이라는 두 개의 카지노 운영업체에 건물을 임대해주고 있고요. 다시 아델슨으로 돌아가죠. 아델슨은 해외 시장의 진출, 특히 아시아 진출만이 미국 카지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한 것인데요. 저는 바로 이 점을 아델슨의 최대 업적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문제는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은 내국인 카지노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다가 기회가 찾아온답니다. 2002년 마카오 정부가 처음으로 외국 회사의 카지노 시장을 개방한 것인데요. 참고로 마카오 카지노 역사를 간략히 말씀드리죠. 마카오는 원래 포르투갈이 갖고 있던 마지막 식민지였죠. 식민지 시절 마카오 카지노는 스탠리 호라는 사업가가 40년 동안 독점 사업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는 사마페라는 중국인 마피아 조직과 손을 잡고 마카오를 매춘 등 온갖 범죄 도시로 만든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1999년 포르투갈이 떠나면서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 행정구로 귀속된답니다. 그리고 중국은 스탠리 호의 독점권을 깨고 외국 회사의 카지노 시장을 개방하게 된 것이랍니다. 수많은 세계 카지노 회사들이 마카오에 진출하려고 했지만 이 기회를 처음 잡은 사람이 바로 아델슨이죠. 2004년 그는 마카오의 라스베가스 스타일의 최초 카지노 샌즈를 오픈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야말로 대박이 나죠. 2억 6,500만 달러라는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개장 1년 만에 이 투자금 전액을 회수한답니다. 마카오에서 걷어들인 카지노 세금 액수에 고무가 된 중국 정부는
마카오 남쪽에 있는 두 개의 섬 사이에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코타이라는 지역에 제2의 카지노 타운을 계획하는데요. 지금은 마카오가 라스베가스의 다운타운 같은 곳이 됐고 코타이가 라스베가스 스트립 같은 핵심 카지노 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코타이를 라스베가스 스트립과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델슨 머리에서 처음 나왔고 중국 정부를 설득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리고 아델슨은 이곳에 1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투자하는데요. 2007년 아델슨은 코타이에 베네시안 마카오를 오픈한답니다. 참고로 마카오 카지노 매출은 2007년부터 라스베가스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지금은 3배 이상으로 성장했답니다. 아델슨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죠. 아델슨이 세계에서 카지노로 가장 큰 돈을 번 사업가가 된 이유가 바로 마카오에 일찍 진출했기 때문이랍니다. 사실 라스베가스는 미국 서부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기에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랍니다. 반면 마카오는 중국, 아시아, 중동에서 오기가 아주 가깝죠. 심지어 유럽에서 오기도 마카오가 더 가깝답니다. 그리고 아델슨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던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 카지노 리조트 건설인데요. 소문에 의하면 마리나베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빌딩이라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아델슨의 정치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아델슨의 삶에서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의 이력을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그는 원래 정치에는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아델슨 부부가 공화당에 후원한 정치 헌금이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양당을 통틀어서 개인 후원금으로 가장 큰 금액이죠. 대통령 선거를 할 때면 아델슨이 공화당 후보들을 한 사람씩 따로 면담해서 자신이 기부할 공화당 후보자를 정한다고 하더군요. 이것을 보고 언론인들은 아델슨 프라이머리라고 부른답니다. 예비선거 같은 것이죠. 아델슨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도 이때 인터뷰를 잘해서 아델슨으로부터 1억 달러의 정치연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아델슨은 사실 이 정치 후원 문제로 민주당 정치인이나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아델슨이 왜 그렇게 정치 후원을 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로비 용도로 후원하는 것이라면 양당에 모두 하는 것이 사업가의 정석이죠. 그것도 너무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눈에 띄지 않게 조직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월가의 조지 소로스가 그렇게 하죠. 사실 아델슨은 정치 후원금 대가로 어떤 혜택을 받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로부터 혜택을 받을 뻔한 일은 있었죠. 여러분, 2018년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미 정상회담을 한 거 기억나시죠? 이때 김정은이 마리나베이 샌즈를 둘러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아델슨이 북한에 카지노를 오픈하고 싶다는 인터뷰 기사가 나왔죠. 김정은이 마리나베이 샌즈를 구경한 이유가 카지노 건설 때문이라는 설이 있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